36쪽에 일단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이제 대략적으로 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성질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사실 천문이나 물리 분야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화학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의 성질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일단 원소의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원소라는 거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요게 정의고, 근데 이게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게 다른 원소로 분해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 다른 원소로 분해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또 원자 핵과 전자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하여튼 정의가 이렇습니다.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은 다른 물질로 분해되는 건 아니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궁금해 했었죠. 예전부터. 뭐 고대 철학자들은 뭐 물이 원소다, 아니면 물, 불, 흙, 공기,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제 원소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을 분해되지 않는 애들을 원소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그래서 우주에는 이제 자연적으로는 92개 정도, 90여 개 정도 있어요. 90여 개 정도, 자연적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입자가속기를 만들어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는 118종이 있습니다. 책에 따라 110여 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120여 종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118종이 지금은 있습니다. 주기율표 상에 그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수소나 헬륨이나 뭐 산소나 질소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로. 대기 중에는 질소와 산소가 많고, 뭐 이거는 이제 지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철이나 탄소나 알루미늄이나 규소나 요런 거는 뭐 요거 같네요. 유기체, 요거는 저거구나, 빌딩을 말하는 거구나. 얘는 탄소, 수소, 산소는 이제 유기물 같은 경우에, 생명체 같은 경우에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원소가에 대한 정의가 딱 이렇게 잡히고, 그 원소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소들의 공통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성질들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 주기율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주기율이라고 하고요. 그 주기율에 따라서 이제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주기적인 성질 밝혔던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확실하게 이제 원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건 아니구나,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그 성질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고, 멘델레프는 그 당시 알려진 63종의 원소를 중요한 게 이제 원자량 증가 순서대로 배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량 증가 순서는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원자량 증가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합니다. 근데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 매우 작아가지고 이제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뭐 1, 2, 3 이렇게 원자량을 이제 정해놨죠. 그 탄소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낸 그 질량 값을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원자량 증가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건 이제 질량 순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가장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러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 예를 들어서 뭐 리튬이랑 나트륨이 비슷하거든요. 뭐 물에 녹으면은 염기성이 되고, 뭐 물에 녹으면서 뭐 수소기체 같은 게 나오고, 뭐 이런 게 비슷해요. 근데 요게 비슷하고 또 요게 비슷하고 얘가 또 비슷합니다. 비슷한 성질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배열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주기율표를 그립니다. 이건 현대적인 주기율표고, 이런 틀은 이제 멘델레예프가 마련한 거죠.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는 채우지 못한 빈칸으로 남겨놔요. 그러니까 63종을 짜르르 배열하는 게 아니라, 배열을 하다 보면은 그 앞뒤 옆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뭐가 안 맞는 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채워놓는 게 아니라, 얘랑 성질이 비슷해야 되는데 얘는 아니네. 그러면 얘는 옆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주기율에 안 맞는 애가 있다라는 거 이 사람은 안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비워놔 일부러. 그리고 또 그거를 예측을 해. 원자량, 밀도 등 여러 가지 성질을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그 빈칸을 주변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는 데 기여도 해요. 이 사람이 요거는 어떤 성질을 가진 원소가 나타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뭐 한 20, 30년 뒤에 나타나.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별 문제 없었는데 대단한 발견이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노벨상을 이제 한 표 차로 못 타요. 사실 내가 되게 아깝게 못하긴 했지만, 안 맞는 게 가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몇몇 원소들이 성질이 주기성을 벗어나요. 특히 이제 아르곤이라고 하는 게 발견될 때, 아르곤이 있고 칼륨이 있는데, 아르곤이 칼륨보다 더 무거워. 얘가 원자량이 더 커요, 아르곤이. 근데 아르곤이라고 하는 애는 좀 나중에 발견됩니다. 이게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애들이거든. 여기 18쪽이라고 하는 애들은, 요거는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활성이 없어가지고, 뭐 산소가 있는지 알려면은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면 산소가 있다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반응을 안 하니까, 또 기체 상태로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나중에 발견됩니다. 근데 하여튼 칼륨은 발견이 됐었고 아르곤이 발견됐는데, 아르곤이 칼륨보다 무거워. 그럼 순서를 바꿔야 돼 사실은. 여기다 칼륨 넣고 여기 아르곤 놔둬야 돼. 왜냐면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을 하면, 그럼 안 맞아요. 왜냐면 나트륨이랑 아르곤이랑 하나도 비슷한 게 없거든. 칼륨이랑 나머지 애들도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가끔 있어요. 대체로는 맞지만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했을 때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해결합니다. 모즐리가 이제 뭐 X선으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아르곤이 발견된 이후 아르곤의 원자량은 칼륨보다 크기 때문에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면 원소의 주기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멘델레예프가 별 우기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하겠는데, 약간 예외적인 경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잘한 거죠. 근데 모즐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원자는 사실 양성자랑 중성자로 원자 핵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성자 수가 늘어나면서 중성자도 대체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2개일 때 헬륨 중성자 2개거든요. 대체로 늘어나요. 근데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18개가 있는데 중성자가 22개 있을 거야. 중성자가 22개 있어요. 중성자가.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18개가 있는데 중성자가 22개가 있습니다. 칼륨은 양성자가 19개 있는데 19번이기 때문에 19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성자가 20개 있는 것 같은데 원자량이 지금 딱 나왔나? 20개 있습니다. 원자량이. 그러니까 중성자가 얘는 20개 있어요. 근데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가 결정을 해요. 양성자가.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어서 전자를 잡아당기거나 뭐 이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겁기는 얘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량은 40으로 얘가 아르곤이 더 무겁습니다. 근데 양성자 수는 칼륨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양성자 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대체로 양성자가 늘어나면 중성자도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양성자라는 게 서로 밀어내게 돼 있어. 왜냐면 플러스성을 띠고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 놓으려면 중성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중성자가 얘는 더 많은 거죠. 18개보다 더 많은데 얘는 한 20개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에 의해서 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 게 화학적 성질을 알아보기가 더 용이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가 되는 거예요. 양성자가 한 개 있으면 은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감기 때문에 애들이 못 오는구나. 아이고, 두 명도 아프네.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한 개 있으면 1번이고 2번이면 2개고 3번이면 3개예요. 양성자 수가. 그래서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은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자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열을 하면은 잘 맞아요. 현대적인 주기율표는 모즐리 이후에 원자 번호 증가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그게 양성자 순이라는 거죠. 이게 양성자 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한 원소는 세로줄로 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세로줄, 이렇게 비슷한 원소 세로줄을 오게 합니다. 이렇게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족. 1족, 2족, 3족, 4족 이렇게 세로줄 17, 18쪽까지 있어요. 세로줄이 18쪽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껍질수가 되는데, 주기라고 하는 거는 전자 껍질수예요. 이거를 채울 때 원자 핵에 제일 가까운 게 첫 번째 껍질이 있는데 거기에는 2개만 들어가요. 전자가 이게 가까워가지고 전자가 여기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 전자들 간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2개만 있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하나, 2개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성자는 3개예요. 하나, 둘, 셋, 3번이니까. 그러면 전자도 3개 붙습니다. 양성자가 3개고 전자가 3개. 근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얘는 양성자가 4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요. 근데 두 번째 껍질은 부피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8개까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9개를 못 채워요.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1개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까지 써야 돼요. 세 번째 껍질도 8개. 사실은 이제 18개인데, 그건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8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채워진다라는 거, 체계적으로. 네. 그래서 주기는 껍질수, 전자 껍질수. 근데 지금 7가지 써 있는데 여기 밑에도 있잖아요. 뭐가? 란탄족, 란탄엄족, 악티움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얘는 6주기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뭐 책에 쓰기도 어렵고 이랬나봐. 원래 란탄엄족과 악티움족은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빼놓은 거예요. 밑에다가. 밑에다 여기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물론 그럴 이유도 있긴 한데 뭐 F오비탈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있는데 어찌됐건 7, 8, 9주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7주기까지 있고 족은 18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같은 족을 동족 원소라고 합니다. 같은 족이야, 같은 족.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래서 같은 족은 동족 원소라고 합니다. 세로줄로 있는 애들끼리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물론 예외도 뭐 한두 개 있긴 하지만 하여튼 세로줄끼리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요거는 뒤에 나올 거는 같은데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자과라고 읽으셔야 돼. 원자가 전자수가 아니라 하여튼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뒤에 나올 거예요.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근데 또 여기에다가 이제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는 결합에 참여하는 뭐 요런 정의가 있습니다. 요런 전자입니다. 근데 그게 규칙적으로 채워지다 보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은 1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1개야, 1개. 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2번은 2개야. 3번도 3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달라요. 이거는 D궤도에 들어가가지고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요 13번은 3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14번은 4개고 15번은 5개고 16번은 6개고 17번은 7개고 18번은 8개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정의상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만 원자과 전자로 하기 때문에 이쪽은 원자과 전자가 0개예요. 하여튼 이따가 다시 나오면 또 복습을 할 건데 미리 좀 알려줍니다. 1주기에 수소 헬륨만 있고 왜냐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밖에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2주기에는 리튬, 네온까지 8개가 있고 3주기는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8개가 있고요. 4주기, 5주기에는 1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18개죠. 여기 10개거든요. 여기까지. 자, 중간에 6주기, 7주기에는 32개의 원소가 있으며 7주기는 2016년에 완성이 되었다. 자, 이게 뭐 니호늄이라던가 뭐 오네가손인가? 하여튼 여기 있는 4개는 최근에 이제 채운 거예요. 특히 이제 니호늄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채운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니혼이 일본이거든요. 니호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6주기, 7주기가 너무 넓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떼어놓은 거다, 이거는. 자, 대체적으로 아시겠죠? 미니 강의도 보겠습니다. 멘델레프 이전에 원소들이 발견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새쌍 원소설이라고 해서, 원소들 가운데는 성질이 비슷한 3개의 원소들이 있다. 이런 걸 일단 안 거예요. 칼슘, 스트론튬, 바륨은 비슷하네. 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비슷하구나. 뭐 이렇게 안 겁니다. 이게 새쌍 원소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얘네가 이것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원자량 순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애는 양 끝에 있는 애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요게 돼요. 그렇다라는 건 이게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양쪽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스트론튬이 돼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한다. 뭐 이렇게 규칙성이 있다 이런 걸 안 거죠. 얘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원자량뿐만 아니라 뭐 밀도라던가 이런 것도 비슷해요. 밀도도 중간값을 갖습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발견했고,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옥타브처럼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이거를 이제 옥타브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발표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냥 뭔 소리냐, 화학이랑 뭐 음악이랑 뭔 상관이 있냐, 안 믿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맞게 되죠. 근데 이제 옥타브설이 나올 때는 18쪽 원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됐었어요. 18쪽 원소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만약에 리튬이랑 나트륨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레 미 파 솔 라 시 도처럼 이제 한 옥타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8번째마다 비슷한 게 나타나요. 얘가 없어가지고, 네온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번째 성질이 비슷한 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믿다가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발표하고, 그 주기등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사람 말도 이제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자, 키포인트 원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애들입니다. 주기율표는 처음에는 이제 원자량 증가 순서대로 배열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세로줄, 그런 애들 같은 조기라고 하는 거고, 주기는 가로줄, 세로줄은 족,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사실 그런 이유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나누자면 금속성이 있는 원소와 그렇지 않은 원소가 있는 거예요. 금속이 아니니까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고, 금속성이 있는 애와 금속성이 아닌 애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준금속도 있긴 해요. 준금속, 금속이랑 좀 비슷한 애. 근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준금속도 금속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비금속에 속하긴 해요. 자, 아무튼 색깔 이렇게 칠해놨는데 금속이 훨씬 많아요. 금속이 종류로는. 이런 거는 밝혀진 지 얼마 안 돼서 성질이 정확하게 뭐 모르는 건데, 근데 사실 얘네들은 거의 생기자마자 한 20초 있으면 없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성질을 밝히기가 어렵죠, 원래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붕괴를 해요. 양성자들끼리 밀어내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92번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제 우라늄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란타늄족, 악피움족이 안 써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는 우라늄까지만 있습니다. 봐봐, 여기 92번 여기까지만 자연적으로 있어요. 그 우라늄 이후로는 사실 사람들이 합성한 거예요. 핵융합 반응으로. 근데 그런 애들은 뭐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서 뭐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게 유용한 건 아니에요. 붕괴하기 때문에 금방. 금속이 제일 많고, 금속은 왼쪽 아래, 주로 이제 왼쪽 아래, 왼쪽 중앙도 되지. 근데 비금속은 수소를 제외하고는 오른쪽 위. 비금속은 수소를 제외하고는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수소만 여기 있고요. 중금속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규소죠. 실리콘.
요즘에 반도체 만드는 건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반도체는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뭐 이래야 돼. 그래야지 신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기가 너무 잘 흘러버리면 반도체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나 뭐 이런 신호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규소를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로. 그 다음에 금속 원소는 수은을 제외하고는 수은만 액체고 나머지는 다 고체 상태 존재하고요. 비금속은 기체가 많고요. 물론 고체도 있는데 브로민만 액체, 비금속 중에서는. 나머지는 이제 뭐 요런 애들은 요렇게는 라돈까지 요런까지는 이제 기체네요, 기체. 나머지는 고체고 얘만 액체고 수소는 물론 기체고 나머지는 다 고체. 나머지는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합니다. 액체로 존재하는 애는 수은이랑 브로민만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서. 자, 요런 배치를 이루고, 금속 원소는 금속성이 뭐냐? 금속성은 일단 전자가 많아서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기가 잘 통해요. 금속의 특징,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있고,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 그래서 이 전자를 잘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기가 잘 통하고, 상온에서 수은을 제외한 모든 금속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25도씨에서 자, 수은은 이게 액체 상태로 좀 따르는 그림이죠. 광택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광택이 있다. 백색이나 회백색, 금속 광택이 있다. 구리만 붉은색, 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해. 완전 뭐 빨간색은 아니지만 하여튼 붉은색. 자, 그러면 노란색 금속 광택이 있습니다. 이 광택이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금속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자유전자 때문에 사실 있어요. 빛을 흡수했다가 이제 전자가 올라갔다 떨어져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택이 있는 거고. 자, 열과 전기 전도성. 금속은 열을 잘 전달합니다. 열 잘 전달해. 이것도 사실 다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래.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가 금속에 존재하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열 전도성 있고, 그래서 뭐 조리기구 이런 데 쓰이고요. 전기가 잘 통하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전기 회로나 전선 등 만들 때 사용됩니다. 뽑힘성과 표짐성, 이렇게 가느다랗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뽑힘성은 가느다랗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실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표짐성. 두들기면 펴져요. 깨지는 게 아니라, 망치로 꽝꽝 두들기면 펴집니다. 옆으로. 그래서 표짐성이 있다. 강철판이나 알루미늄 박 등은 금속의 표짐성을 이용한 거다. 이게 결합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결합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돼요. 자유전자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무튼 뭐 화학원이나 뭐 이런 때 되는 데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비금속의 특징, 수소를 제외하고는 비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위치한다. 오른쪽 위죠. 일단 금속과 성질이 다르고, 이온이 될 때는 대부분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전자를 뭐 이렇게 얻어가지고 음이온이 된다. 실온에서의 상태는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수소, 산소 이런 애는 기체고, 탄소, 황, 아이오딘은 고체고요. 비금속 중 유일하게 브로민만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고체고. 광택이 없어요. 광택 없다. 광택 없고, 열과 전기 전도성 거의 없습니다.
전달 못하고, 뽑힘성과 표짐성도 없어요. 그냥 부서져요. 망치로 두들기면 부서집니다. 그건 이제 비금속의 특징이다.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비금속인데, 예외적으로 비금속인데 탄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기가 흐릅니다. 흑연은 연필심 이런 거 전기 흐릅니다. 자, 준금속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고 그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신호를 만드는 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붕소, 규소, 절마뮨 뭐 이런 애들이 준금속이고요. 특히 실리콘이나 절마뮨은 반도체로 많이 쓰입니다. 실리콘이라고도 합니다. 규소를. 실리콘이 규소야. 자,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급격하게 변하며 대부분의 전자제품으로 이용됩니다. 지금 반도체가 다 필요하죠. 어떤 기계든 다 필요합니다. 뭐가 움직이려면. 그런 게 사실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 왼쪽과 가운데 위치해 있고, 실온에서 대체로 고체고, 광택이 있고요.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고, 힘을 가했을 때 가늘게 늘어지는 건 뽑힘성이라고 하고, 얇게 펴지는 건 표짐성이라고 합니다. 비금속은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데 수소만 이제 왼쪽에 있고요. 1번이다 보니까 그런 거긴 해요. 그거는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열, 전기 잘 전달 못하고, 뽑힘성, 표짐성도 없습니다. 준금속에는 이제 붕소, 규소, 절마뮨 등이 있다. 중간 정도 된다. 특히 절마뮨과 규소는 반도체로 많이 사용된다. 할 게 엄청 많네요. 46쪽에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46쪽. 자, 아까 선생님이 언급은 했는데, 여기 이제 심화 내용만 들어가 있구나.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채우다 보면, 규칙적으로 채우다 보면, 원자과 전자가 1개 있어요. 이렇게 1개. 원자과 전자가 1개 있죠. 1쪽이야, 1쪽.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채우다 보면 2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얘네들은 전자를 2개씩 내주는 애들이야.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13개, 13족이죠. 이게 중간을 뗀 거예요. 중간에는 이제 원래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배워요. 뭐 화투 정도 배웠지, 조금 나오고, 그거는 빼고, 그러니까 13개, 그러니까 13족은 원자과 전자 3개 있어요. 3개 있죠. 14족은 4개 있습니다. 이렇게.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8족은 0개로 해요. 0개로. 근데 왜 0개로 하냐면 화학적 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전자를 주거나 뭐 뺐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8개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8개 아니고 그냥 0개가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전자 껍질도 증가하는 거고, 주기도 증가하고요. 족번호의 이제 첫 번째 자리, 이제 1의 자리만큼 원자과 전자를 갖는데 18쪽만 예외적으로 0개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비슷하냐? 이 전자들 가운데 지금 제일 떨어지기 쉬운 애가 얘야, 얘. 얘네들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중에 떨어지기 제일 쉬운 애가 얘예요. 얘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이온화를 하면 둘 다 리튬 1가 플러스, 나트륨 1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를 해요. 똑같이 성질이. 근데 얘네들은 2개씩 떨어져, 2개씩. 2개씩 떨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족이고 성질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이건 안 했죠.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면 머리 아프니까.
거의 다 했네요. 근데 9번까지가 할 수가 있네요. 자, 48쪽에 1번부터 9번까지는 9번은 안 되겠구나. 8번까지만 일단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자, 문제는 좀 스스로 푼 다음에 이거 맞춰보시고. 자, 하겠습니다. 비슷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죠.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 맞아요.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순입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이고,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의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정하고, 멘델레예프가 그런 게 아닙니다. 멘델레예프는 모즐리가 그런 거고요. 모즐리가. 그래서 이제 기억만 맞네요.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 3번에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근데 이게 화학적 성질이 같다 뭐 이러면 또 틀리긴 해요. 네. 원소가 다르면은 조금이라도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맞는데 아예 똑같은 건 또 아닙니다.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이게 주기는 껍질수가 같은 거예요. 주기는 전자 껍질수가 같은 겁니다. 기억 니은이고. 그 다음에 4번에 A는 이제 금속 원소죠. 금속 원소고, B는 준금속, C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A에 속하는 원소들의 특징 두 가지. 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있다, 크다. 그 다음에 뭐 광택이 있다고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다. C에 속하는 원소는 뭐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다. 광택이 없고, 뭐 반대되는 건데 사실 열 전도성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열 전기 전도성이 뭐 작다. 뽑힘성, 펴짐성 없습니다. 5번에 자,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자에서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무엇이라고 하냐?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전자 껍질.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궤도는 특정한 에너지만 어려운 게 나오네. 예.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예, 안 배운 게 나오네.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이 에너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가까울수록 안정한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 플러스가 가깝게 있는 게 안정한 겁니다. 멀리 있으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줘야지 얘를 멀리 보낼 수가 있어서, 얘가 에너지 준위가 낮고 얘가 에너지 준위가 높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에너지 준위라고 해요. X의 원자 번호는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기 때문에 양성자도 8개 있는 겁니다. 양성자 플러스만 표시했다고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8번이야. 8번. 그러면 산소일 건데
자, 그림의 전자 배치에 따른 원자 모형에서 같은 주기 원소들의 공통점은, 같은 주기면은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껍질 수가 같은 거죠. 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전자 배치에 따른 원자 모형에서 같은 족 원소들의 공통점을 쓰시오. 예. 그림의 전자 배치에 따른 원자 모형에서 같은 족이라고 되어 있군요. 같은 족은 지금 원자과 전자가 6개 있겠네요. 원자과 전자가 6개씩 있다.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됩니다. X의 위치,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이 그림이에. 예. 2주기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래서 찾을 수 있죠. 2주기에 6개. 여기가 여기 뭐 X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X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사실 산소긴 해요. 예, 여기에 있는 애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2주기니까 껍질수 2개니까 2주기죠. 원자과 전자 6개니까 16족입니다. 자, 어떤 애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 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 2개. 몇 주기냐? 1, 2, 3, 3주기. 몇 족 원소냐? 2개까지는 2족이라고 하셔야 돼요. 3개부터 13족이 되는 거예요. 3개부터 13족이 됩니다. 2개까지는 2족. 금속 원소죠. 금속. 원자과 전자수가 이렇게 1개, 2개 이렇게 있으면은 금속 원소예요. 물론 이제 알루미늄은 3개가 있는데 대부분 1개, 2개 있으면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2인 원소를 모두 쓰시오. 껍질수가 2면 2주기라는 소리고, BCD가 껍질수가 2인 원소죠. A에서 F 중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를 쓰시오. 원자과 전자수는 지금 F가 될 거예요. F. 7개. 이게 8개일 것 같지만 아무튼 얘는 원래 가장 바깥쪽 껍질 2개만 있고요. 근데 그거마저도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그냥 연결을 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B랑 E죠. B랑 E. 모두 쓰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나머지 다 다르고요. B랑 E밖에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열심히 해두시면 만약에 혹시 뭐 화학을 한다 그러면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나중에 뭐 화학원을 하거나. 이과예요, 문과예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몰라요. 뭐 그래도 뭐 되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그 직업은 문과 쪽인데 공부를 봤을 때는 딱히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네. 네, 요즘은 그러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히 뭐 예전보다는 더 막 어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막 여러가지 뭐 직업 찾는 활동도 하고 막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그렇게 꿈이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다들 그러대. 꿈이 없다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불확실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초등학생들이면, 뭐 대통령이 꿈이다 이런 애들 많았는데, 나도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꿈을 원대하게 갖지를 않더라고요, 사실. 되게 현실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결정은 하시긴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냥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뭐 자기 꿈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쌓아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지고요. 뭐 그런 뭐 내가 뭐 어떤 걸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자기 주도적이 되거든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한 학생을 대학에서 또 뽑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수시로 50% 정도는 아직도 뽑으니까 정시가 강화가 돼도 뭔가 뭘 하려면은 뭐 꿈이 있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가 그걸 말을 안 하는 건지 대부분 물어보면은 없다고 대답을 하는데 뭐 말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없는 건지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안 되면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러더라고요. 내 느낌에는 뭐 안 될까봐 아예 그냥 꿈을 안 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안 돼도 하다 보면은 비슷하게는 되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을 하건 뭘 하건 자기 그 꿈이랑 관련된 활동을 하면 조금 더 주도적이 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잘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로 대학교 가거든요. 성적이 똑같아. 근데 자기소개서를 봤더니 얘가 조금 더 뭔가 잘 하려고 노력을 해. 뭔가 뭐 좀 더 기울였어. 그럼 얘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일단 좋은 대학 가려고 해도 그런 게 있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자기가 뭐 작가가 되고 싶다는 뭐 하다못해 정말 뭐 래퍼가 되고 싶다던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 여기 40쪽에 좀 나와 있구나 이게 에너지 준이라는 게 40쪽에 있었구나. 자, 40쪽에 보겠습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와 주기율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런 거를 연구를 수십 년 해가지고 알아낸 거야. 내 책에 딱 써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전 세계 과학자들이 노벨상 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이 성질이 전자 배치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 한마디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30초 만에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전자 배치에서도 주기성을 찾을 수 있다. 근데 기본이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성자가 플러스성이고 전자가 마이너스성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는데 근데 하나 더 잡아당기면 어떤가 싶은데 왜냐하면 전자들끼리는 서로 또 어떻게 돼요? 지네들끼리는
또 밀어내죠. 그러니까 딱 원래 숫자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있고 전자가 분포될 때 막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가 있다라는 거야. 원자 중심에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이 양전하를 띠는 이유는 양성자 수 때문에 그렇지. 양성자 수 때문에. 그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분포하는데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자는 아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성자는 이거 핵을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핵력이 존재해. 핵력. 엄청 강한 핵력. 이 힘이 되게 세가지고 이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세지 않으면 못 붙여요. 플러스끼리 밀어내니까. 엄청 강한 핵력이 있어요. 강한 핵력. 강한 핵력으로 핵을 결합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얘를 무시할까봐 하는 얘기고. 양성자는 플러스성을 띠고 있으니까 전자를 잡아당기게 되고요. 예. 보통 원자는 이온이 아닌 거죠. 지금은. 예.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전자들의 배치가 마구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껍질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더 배워야 되는 거고 첫 번째 껍질을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2개까지만 들어가요. 2개까지. 여기에 막 10개 들어가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은 원래는 18개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채우다 보면 이제 주기율 표상에서 8개만 표시되겠지만 원래는 18개 들어가고요. 세 번째 껍질은 32개 들어갑니다. 네 번째구나. 네 번째부터는. 자, 아무튼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하고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고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다.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뭐 과학적이진 않지만 하여튼 좋다라는 거야 이게.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니까 원래. 근데 얘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애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돼요. 뭔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핵에 가까운 애가 에너지가 낮아요.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로 되려면 에너지를 줘야지 요로 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껍질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다. 그래서 채울 때 첫 번째 껍질부터 채웁니다.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채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좋은 자리부터 채우죠. 근데 여기가 다 채워지면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가야 돼요. 에너지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우는데 이때 각 전자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전자 수는 정해져 있으며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 두 번째는 8개가 채워집니다. 지금은 세 번째도 8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원래는 18개입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원자 핵 주변에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 준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에너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낮아요. 에너지가 제일 낮잖아, 지금. 두 번째 껍질 에너지 높고 이제 세 번째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얘기도 막 있네. 뭐 방투선, 흡수선.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선 스펙트럼 할 때도 사실은 나오는 건데 이게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갈 때는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 이때는 에너지 흡수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고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와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올라가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 자,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라고 읽으시는 게 좋아요. 원자가 전자 아니고. 원자과 전자는 이 가가 아무튼 바깥쪽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 한자인데 가 쪽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장자리에도 뭐 이게 뭐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 여기 하나 플러스 돼야 돼. 화학결합에 참여해야 돼. 사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체외각 전자라고도 얘기해. 체외각 전자. 근데 그거랑 의미가 좀 다른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그 애들에 의해서 이제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돼요. 결합을 한 개 하느냐 두 개 하느냐 이게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 원자 번호 수만큼 전자가 있고, 근데 전자가 채워질 때 안쪽부터 채워지는데 첫 번째는 2개, 그 다음부터는 8개. 그렇게 채우다 보면은 원자과 전자 수가 결정이 돼요. 근데 그 원자과 전자 수 때문에 결합을 뭐 한 개 하냐 두 개 하냐 아니면 전자를 주냐 뺐냐 이런 성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들이 구성이 됩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데 1족은 1개고 2족은 2개인데 13족은 3개다. 14족은 4개, 5개, 6개, 7개까지 가고 18족은 0개다. 0개. 왜냐면 화학결합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과 전자도 주기적인 성질이 있다. 주기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패턴이 있는 거고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자과 전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다시 0개 늘어나고 0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뭐 월화수목금토일처럼 앞으로 7일 있으면 또 토요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물질이 이 온 세상의 물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성이 생기고 뭔가 예측 가능하고 뭘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의 구성하는 입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음전화 띄고 있고 양전화 띄고 있고, 전자 껍질은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로 원자핵에 가까우면 에너지가 낮고, 원자과 전자는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인데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원자과 전자가 전자 배치의 주기성, 같은 주기의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고 같은 족에 들어있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같은 주기는 껍질 수가 같고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되시겠지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그렇게 채워놓으면 이제 같은 족들끼리 어떤 성질이 있냐 이런 거 알려주는 건데, 이름은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족 금속을 말하는 겁니다. 1족에 있는 금속. 근데 1족에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는 빼는 거예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어가지고.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할로젠족이라고 부르는 건 17족이에요. 17족.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성질은 주기율표의 위치가 차이나는 만큼 매우 다르다. 알칼리 금속은 1족에 속하는 원소 중 수소를 제외한, 수소는 금속이 아니죠. 리튬, 나트륨, 칼륨,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화학 시간에 더 배울 수 있는데, 이게 왜 수소는 빼냐면, 봐봐, 리튬은 전자가 하나가 떨어지면 전자가 2개가 남아요. 근데 이게 안정한 그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나 떨어지면 얘는 사실은 좋아요. 리튬은 하나 떨어지면 얘는 네온처럼 돼. 네온. 하여튼 좋아. 하나 떨어지는 게 좋아. 얘는. 근데 얘는 떨어지면 양성자만 하나 딸랑 남아요. 얘는 되게 불안정한 거야. 되게 위험한 애야. 뭐 산성물질, 양성자 때문에 산성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랑 아예 다르죠. 얘네 상황. 얘네들은 하나 떨어져도 안쪽에 껍질에 전자들이 있지만 얘는 아예 없어요. 얘는 이제 금속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어디죠? 이슬람 쪽에서 이제
그런 언어인데 나무를 태운 재라는 뜻인데 하여튼 염기성을 나타내면 이제 알칼리라고 합니다. 알칼리성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다 똑같은데 원자 번호 다르고 주기는 이제 2주기, 3주기, 4주기 증가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하나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얘는 핵에서부터 좀 멀리 있는 애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반응성은 이제 되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는 칼륨이 더 훨씬 격렬해요. 왜냐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는 떨어지는 반응할 건데 떨어지는 게 칼륨에 있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훨씬 멀어요. 원자에게서.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반응성이. 얘는 칙 하면서 이렇게, 얘는 더 격렬해. 칙 하는데 얘는 갑자기 뻥 터져. 얘는 물에 넣잖아. 그럼 뻥 터져요. 반응성이 훨씬 격렬합니다. 근데 성질은 비슷한 거지. 왜냐면 물에 녹아가지고 염기성을 나타내는 거는 비슷한 겁니다. 근데 왜 염기성 나타내냐면 얘네들 전자를 주는데 이 수소가 얘가 주는 얘가 전자를 2개를 줘요. 이렇게 뭐 2개를 붙였으니까 이제 전자를 2개를 줄 건데 여기 있는 수소가 전자를 가져가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수소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남는 게 OH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OH 있잖아. 이게 OH 마이너스거든. 얘가 많으면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러니까 아무튼 물에 있는 수소를 떼면서 반응을 하게 되고 수소가 떨어지고 나면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하는 거는 염기성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물속에서 염기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름이 알칼리 금속이 되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얘네들은 특이하게 되게 물어요. 무르다. 내가 칼로 자르면 잘려. 금속인데 이게 잘리고 표면이 여기 여기는 광택이 있어. 지금 광택이 있는데 자르자마자는 광택이 있는데 여기는 광택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산소랑 잘 결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은백색 광택이 있다. 자르면 그래. 자르면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 얘가 물속에 넣었는데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물에 원래 고체 같은 거 넣고 금속 같은 거 넣으면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이게 떠 있는 거예요. 밀도가 작아. 리튬, 나트륨, 칼륨의 밀도가 물보다 작아 물 위에 뜬다. 금속 원소인 알칼리 금속은 열, 전기, 전도성 크다. 이거는 뭐 금속들은 다 열과 전기, 전도성 큽니다.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산소랑 반응해 가지고 이게 산화 금속이 잘 돼. 산화물. 산화물이 잘 돼서 그러면 광택이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표면은 지금 광택이 없는 거야. 자르기 전에. 표면에 산화돼 가지고요. 산소랑 결합해 가지고 광택을 쉽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기름에다가 이제 보관하는 거야. 보관할 때 산소랑 반응도 잘하고 물하고도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석유나 아니면 액체 파라핀, 하여튼 기름 같은 거에 이렇게 둥둥 집어넣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금방 산화돼 가지고 다 못 쓰게 돼요. 안 그러거나 아니면 뭐 물에 떨어졌다. 그러면 막 터질 수도 있고. 그다음 할로젠과 반응했을 때 알칼리 금속은 17족 할로젠과 반응할 화합물을 형성하기 쉬운데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거죠. 나트륨이랑 염소랑 반응해서 염화 나트륨 이렇게 되거든요. 소금, 그쵸, 소금. 얘는 전자를 주고 얘는 전자를 받기를 좋아해가지고 얘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염화 나트륨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로젠이라고 17쪽을. 할로젠과 반응하여 화합물 형성하기가 쉬운 거고,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요. 왜냐면 이제 전자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껍질수가 크고 전자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사실은 요 상태로는 엄청 위험한 애야. 이거 나트륨 먹으면 죽어요. 소금 먹으면 괜찮은데 나트륨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런 거 다 먹으면 다 죽습니다, 아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염소 기체랑 반응하는 거야, 지금 나트륨이랑. 이게 격렬하게 반응해. 반응하고 남는 애가 뭐냐면 이 소금이야, 소금 NaC.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높은 상태였는데 에너지 다 방출하고 나서 안정한 상태가 되면 먹어도 되죠. 뭐 몸에 필요하죠, 소금이. 근데 나트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나트륨 덩어리를 먹으면 죽어요. 큰일 나.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여러 가지로 쓰인다. 바나나에 칼륨 이온이 들어있고, 리튬 이온은 배터리로 쓰고요. 소금에는 나트륨 이온이 있다. 이런 게 이제 할로젠 쪽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젠은 이제 17쪽 원소인데, 17쪽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짜르르 17쪽. 자, 전자 배치는 플로린이 9개인데 전자가, 그러면 이제 2개 채우고 나머지 7개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7쪽이 되는 거죠. 얘는 염소는 17개인데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채우면 이제 10개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껍질수 증가한다. 할로젠의 물리적 성질. 할로젠은 이제 요건 다 기체야, 기체면 원래는 잘 안 보여야 되는데 하여튼 색깔이 있어요, 지금. 플로린은 엷은 황색을 띠고, 염소는 황록색을 띠고, 약간 황록색을 띠고요. 이런 거 독같습니다, 사실. 이거 살포하면은 뭐 사람 죽습니다. 옛날에 그 독일군들이 막 독가스 살포하는 게 염소 기체거든요. 근데 브로민은 잘 보면 여기도 이제 기체 상태로 있긴 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액체이고 있는 액체.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발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액체 있습니다. 요거 잘 보면 고체입니다, 고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승화돼가지고 이렇게 기체 상태가 좀 있는 겁니다, 이게.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흑자색을 띈다. 할로젠의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끓는 점이 요러니까 25도씨면 얘네 둘은 기체고요. 지금 25도씨가 상온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액체고 얘는 고체죠. 녹는 점이 지금 113.7도이기 때문에 고체가 되는 거죠. 비활성 비금속이고, 할로젠은 열과 전기 전도성 거의 없고 금속이 아니니까 물에 잘 안 녹아요, 얘네들은. 근데 왜 안 녹냐면 물은 극성이고요. 극성을 띠는 용매고, 할로젠은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존재하냐면 F2, Cl2, 뭐 Br2, I2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런 애들한테는 무극성 분자야. 극성이 없어서 잘 안 녹아. 금속과 반응을 잘한다라는 거야, 일단. 왜냐면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씩 뺏어오기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화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7개가 있으면 하나를 뺏어와서 딱 채워요. 하나 이렇게 8개를 하나씩 뺏어오길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금속은 주기를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나면 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합물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로젠은 어디가 오셨죠? 여기인가? 금속과 반응성이 큽니다.
금속과 반응한 염을 만든다. 양이온하고 음이온이랑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이런 애들 염이라고 해요. 이런 애들을 염이라고 합니다. 수소랑 반응하면은 또 위험하니까 돼요. 얘가 플로리나 수소, 염화수소, HBr,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인데 얘네 전부 다 산이야. 산성 나타내는 애들. 산성 나타내는 애들. 수소랑 반응해서 이제 수소랑 반응한 플로리나 수소는 약한 산성이지만 나머지 다 강산이에요. 염화수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는 강한 산성. 그러니까 이거를 물에 녹여놓은 거, 염화수소를 물에 녹여놓은 거 염산이에요. 염산. 할로젠의 반응성은 이게 거꾸로예요. 얘네들은 전자를 뺏어오기 때문에 핵에 가깝게 있는 얘를 전자를 뺏어오는 게 더 세요. 얘가 여기 딱 붙여놓으니까. 얘는 좀 멀리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의 반응성은 플로린이 제일 세요. 아까 전에는 칼륨이 제일 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브로민이나 아이오딘보다 반응성은 플로린이 제일 셉니다. 왜냐면 얘네들 전자를 뺏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성은 얘네가 더 크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2, Cl2, Br2, I2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청석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플로리나 이온이 들어있고, 김이나 이런데 아이오딘 이온이 있고, 아이오딘은 소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I2니까 이런 거 세균 같은 거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게 그냥 표면에만 발라서 세균 죽이는 겁니다.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1족 금속인데 리튬, 나트륨, 칼륨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물과 산소랑 반응 잘하고, 할로젠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 반응성은 이렇게 크고요. 비금속 원소로 모두 원자가 전자가 7개이고 반응성이 커서 다른 원소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있으면 얘네들은 오히려 되게 불안정한 애들이 됩니다. 45쪽. 자, 얘네들은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 근데 누가 제일 잘 잘리냐면 칼륨이 제일 잘 잘려요. 칼륨이 제일 잘 잘립니다. 이게 그 원자 핵사의 거리가 멀어서 그 결합력이 약해서 그런 거긴 한데, 칼륨 자를 수가 있고, 얘를 처음에는 이제 광택이 있죠? 광택이 있는데 광택이 사라져요. 광택이 사라지는 것도 반응이기 때문에 칼륨이 제일 빨리 사라져요. 칼륨이. 아무튼 그러긴 하고, 이게 페노프탈레인이나 물 있을 때 중성일 때는 무색이지만 떨어뜨려 가지고 염기성이 되면서 붉게 변한 거고, 여기 지지직 하는데 요거는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열이 또 발생하긴 해요. 반응하는 열이 발생하긴 합니다. 활발한 것은 이제 칼륨이 제일 활발하다. 정리는 다 되어 있네요.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리튬이 광택을 잃고 생성된 화학물질 어렵네. 화학식은 이거다. 왜 이거냐면 옳지 않은 거네요. 이거 맞는 건데, 리튬이 전자 하나만 잃어주는 애고 산소는 전자 2개를 얻는 애기 때문에 얘가 2개가 붙어 있어야지 이게 전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어렵네요. 이거는. 이게 맞고, 광택이 빨리 사라진다라는 건 반응성이 크다라는 소리예요. 반응을 잘한다. 이게 또 맞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주기율표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 맞습니다. 전자를 더 빨리 뺏길 수가 있고요. 모두 물에 떠서 반응함으로 알칼리 금속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라는 건 아니죠. 밀도가 작은 애가 뜨는 거니까 이게 틀렸고,
이에서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성질이 있다. 말이 어려운데 연소를 돕는 성질이 있는 기체가 산소예요, 산소. 근데 이거는 수소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아니죠. 수소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성이 있다 이러면은 맞아요. 뻥 터진다 이러면 맞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이 공통적인 성질을 보이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게 알칼리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나 수증기 물이죠.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트륨으로 보관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등 가정이니까 아시긴 아셔야 되는데,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는 칼륨이고 나트륨이 이제 노란색입니다. 이거 노란색이라고 해, 이거를. 나트륨. 리튬은 빨간색. 자, 불꽃바늘색을 마셔야 되고, 47쪽에 이제 좀 더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 가실 겁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했던 거긴 해요, 지금은. 요거는 이제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요런 식으로 M2O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리튬 2개 산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은 이제 약자로 쓴 거죠. 자, 49쪽에 9번에서 11번 하면 되죠. 9번에서 11번 해보시고요. 자, 얘가 지금 원자과 전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수소면은 금속은 아닌데, 이거 둘 다 금속이 맞고,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된다.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한다인데, 산화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산소랑 결합합니다. 산화되는 건 산소랑 결합하는 거죠.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산화되는 거는. 자, 그 다음 물과 반응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거 맞네요. 기억,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물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린 후 리튬 조각을 넣었더니 물과 활발하게 반응하였고, 수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붉은색. 붉은만 쓰면 되는구나.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으로 위와 같이 실험했을 때 리튬 나트륨 칼륨이 물과 반응성 정도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칼륨이 제일 크고요. 할로젠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원자과 전자수 7개 맞고요. 실온에서 모두 고체다. 아닙니다. 플로린과 염소는 기체고, 브로민은 액체고, 아이오딘은 고체고, 한 개의 원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한다. 이게 아닌 이유는 사실은 얘네들은 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나중에 배울 텐데, 하여튼 원래 원자과 전자 7개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공유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F2로 존재를 해요. Br2로 존재하고 Cl2, I2 이렇게 존재합니다. 수소와 결합한 물질의 수용액은 산성을 나타낸다. 맞아요. 이게 HF, HCl, 이거 염산, 염화수소, 이거 산성을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기억리을. 기억리을이고, 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문제 많네. 숙제를 68쪽에 풀어져 있나요? 69까지 돼 있어요. 네, 69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70쪽에 오늘 배운 거 70쪽에 18번부터
5번까지 풀면 되겠습니다. 네. 70쪽에 18번부터 25번. 됐어요. 갑시다.